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또 정말 바쁜 분 모셨습니다. 야, 또 이분 가끔 카톡하고 통화는 하는데 얼굴 뵙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심지어는 우리 강의도 찍었는데 강의 찍는 것도 못 받고. 아무튼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최고 히트 강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2월 달에 덕분에 매출 잘 채웠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제 분기당 한번씩 해주기로 하셨으니까 그때 이슈마다 이슈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강의를 풀어주실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도 있고 아직 좀 듣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질문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강의 듣기 전에 이제 당장 급하니까 그 질문들을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강의를 듣고 한 두 번 정도 반복해 들으신 분들은 질문 안 하셨을 텐데, 아무튼 이제 이 듣는 과정에서 좀 사전 질문들 나온 것들을 좀 미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좀 이거 듣고 나서 강의 들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예,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예, 김호영 대표님인데 미네르바 올빼미님으로 훨씬 유명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네랄 올빼미 김호영입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그냥 강의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강의 준비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국세청 공무원분들도 많이 만났고, 예, 기획재정부 공무원분도 만났고, 아무튼 이쪽 세무 쪽 담당자분을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업무 때문에 만나고 있는데 미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아, 예, 그래서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세무 쪽을 계속 옛날부터 쭉 추적해 온 부동산 쪽으로만 정리하고 한 분이 아니면은 이건 중간에 끼어들어가서는 알 수가 없다고. 네. 예, 그래서 미네르바 올빼미님이 아마 유일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많이 하시죠. 누가 있어요, 누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좀 알기 쉽게 오늘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요즘 세무 관련해서 어떤 질문들 제일 많이 해요? 요즘 이제 가장 이슈는 네. 1세대 1주택 네.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기간 기산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제일 그런 질문이 많고요. 간단하게 좀 제일 많이 질문한 거 한번 답변해 준 걸 한번 풀어주세요, 한번. 어떻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럼. 이게 이제 간단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질문이 많겠죠. 이제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해보면은 네. 예전에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2년 기산하는 거는 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10% 했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썼는데 2019년 2월 12일에 그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맞아요. 예. 이제 보유기간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기간은 기산하는 걸로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적용 시기를 2년을 유예해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이라고 이제 네. 규정을 해놨고요. 그렇죠. 올해부터네요. 예, 예.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예. 되는 거죠. 지금 이 지점부터. 예. 네. 그 이제 입법 취지는 뭐냐면은 내가 1주택을 이제 사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실수요 목적의 주택이니까 이 주택을 팔 때는 이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 주는데 네.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주택을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는 투기 목적으로 사고 팔았다. 네.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행위를 좀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도의 어떤 다른 주택을 사고 팔면은 네. 그 주택을 판 날부터 이제 최종적으로 그 비과세 받는 주택의 보유 기간을 새롭게 기산하겠다. 아.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주택을 사고 파는 행위가 있었으면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비과세를 받기를 좀 어렵게 만들겠다. 네. 이런 취지로 이제 개정을 해버렸는데 네. 문제는 이걸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문은 아주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조문 한 3줄밖에 안 돼 있는데 네네. 사례는 너무 다양한 사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서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만 돼 있었는데 네.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다른 거 다 팔고 2021년 1월 1일 현재 한 주택 가지고 있으면은 네. 이 경우에도 직전에 주택 양도일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새롭게 카운트하는 거냐 아니면 얘는 예외로 그냥 취득일부터 카운트하는 거냐. 네. 기재부에서 기존 요건에서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주택 양도일부터 카운트하는 거다. 그러니까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갑자기 요건에서 그걸 변경해 버렸어요. 최근에. 아유. 그러니까 원래는 네. 이건 납세자들한테 유리하게 준 겁니다. 네. 기존 요건 해석보다는 더 이제 아, 유리하게 그래요? 해석을 네. 해준 거죠. 네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들. 네. 그러니까 만약에 2020년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았고 네. 지금 한 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분들은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은 네. 기존 주택 양도일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걸로. 아. 예. 기존 요건에서 유리해졌네, 진짜. 예. 문제는 이걸 좀 변경해 줄 거면 좀 빨리 해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예.
급하게 이제 주택을 2020년에 매도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매도하신 분이 있잖아요, 진짜. 그렇죠. 근데 만약에 2020년에 매도하고 그 이후에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은 네. 그분들은 좀 위안이라도 삼을 텐데 네. 그 이후에 또 집값이 올라버렸잖아요. 뭐 그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무슨 청구권 뭐 그런 거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그분들 예.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좀 이게 법을 좀 미리 예고하고 정확하게 좀 지침을 줬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무튼 좀 세법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네르바 우뱀님의 김용 대표님의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좀 찾는 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질문 들어온 것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똑같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체 주택에 대한 얘기인데요. 예. 닉네임 서봄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A 주택을 취득해서 이제 B 주택을 전세를 안고 매수한 후에 A 주택을 재건축으로 철거하기 전 B 주택으로 이사 가서 네. 1년 이상 거주하고 매도하는 경우 대체 주택으로서 비과세가 가능한지 네, 이걸 질문했습니다. 여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예. 그 강의 내용에 이제 이 특례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이 5항의 특례인데요.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재개발 재건축 예정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주택이 재개발 들어가면은 멸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 공사 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하나 사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게 새롭게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대체주택에서 내가 1년 이상 거주하고 이 대체주택을 먼저 팝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 주택이 준공되면 그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 대체주택을 팔고 이제 이사를 가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대체주택을 먼저 팔면 비과세를 해줄 거냐? 네. 원래는 비과세가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재개발 주택을 먼저 샀고 네. 대체주택을 나중에 샀으니까. 1가구 2주택인 거죠. 그렇죠. 예. 인수가구 2주택에서 이제 나중에 산 걸 먼저 팔면 비과세를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예. 투기 수요는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 기존 주택의 실수요죠. 예. 그렇죠. 기존 주택의 공사 기간 중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실수요 주택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비과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일시적 이주택으로는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 진행 중인 A 주택이 있고 네. 그 사이에 B를 샀는데 그렇죠. B를 전세를 안고 산 거죠 먼저. 네. 그러다가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거기에 거주해서 예. 전입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냐. 네. 그래서 이건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니까 네. 비과세는 가능한데 네네. 단 유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B주택 취득 시기가 예. 반드시 그 재건축 진행 중인 A주택의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됩니다. B주택을. 예. 예.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이전에 취득해버리면은 네. 아직 A주택 멸실하고 공사 착공하려면 한참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일찍 산 거죠, 이거는. 네네. 이건 투기 수요로 봐서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네. 일단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사고 그 때문에 한 몇 년 정도 거주해야지 비과세 1년만 거주하면 된다. 최소 1년입니다. 아주 깔끔하네요.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네. 사면 안 되고 이후에 사야 되고 1년 정도 거주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들. 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럼 네. 이 상황에서 B주택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실거주하고 하려고 했던 주택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원래 이제 이 경우에 네. 일시적 이주택 요건을 갖췄으면은 이제 네. B는 그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데요. 네네. 일시적 이주택을 받으려면은 B주택을 취득하고 네. 지금 A주택과 B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그렇죠.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A를 팔아야 B주택의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지금 이 A주택이 재건축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주택을 사고 네. 나는 1년에 팔 생각은 없거든요. 네. 나중에 준공되면 그 집으로 이제 전입할 건데 네. 이런 경우에 그러면 B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취득세 그 일반 과세를 못 받는 거냐? 네. 그건 아니고 이번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네. 그저께 됐죠. 예. 네, 2월 17일 날 됐죠.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내가 이제 B주택을 취득을 하고 A주택에서 네. A주택에서 거주하던 자만 이걸 받을 수 있는데 A주택에서 거주하던 자가 이주를 하게 되면은 네. 근데 언제까지 이주해야 되냐면은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네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내가 A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B를 샀습니다. 네. 그리고 B주택 취득하고 나서 A에서 1년 이내에 네네. B로 B가 아니고 다른 B로 이주해야 되겠죠. B로 이주를 하면은 네. 이 경우에 B의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네. 이게 좀 특례 조항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 대해서 이제 이게 안 돼서 혹시 못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특례 조항 내에 조건만 갖추셨다 보면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되고 예, 양도세도 중과가 안 되고 예, 그런 부분이 근데 여기 있습니다. 유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이 규정은 이제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A 주택에서 거주하던 분들만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A주택 쪽이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진짜 실수요 목적. 진짜 그러네. 그 양쪽 다 실거주 목적이네요. 그렇죠. 엄청 예. 까다롭습니다 요건이. 예. A주택도 실거주를 해야 된답니다. 예. 그 실거주 뭐 해당 뭐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이런 건 아닌 거죠? 예. 한 번에 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루라도 됩니까? 지금 이제 조문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실거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치 엄마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서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 추후 과세 특례에 영향을 미치는지 질문했습니다. 네. 이제 만약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으면은 네. 세법상 혜택을 이제 몇 가지 받을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준공공 임대주택이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이하이다. 네. 그럼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의 요건도 갖춘 거니까 그렇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음. 그다음 중과 배제, 그리고 또 정부 삽산 배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은 저독법상 준공공 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니까 8년 이상 임대하고 팔면 장특공제 5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의 고민은 어떤 이제 지금 이분이 좀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금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업 자금을 쓰기 위해서 음. 이 주택에 대한 후순위 사업자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을 때 이 과세 특례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세법상 특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느냐? 네. 근데 이제 세법상 특례는 세법상 그 특례 적용 요건만 갖추면은 이제 특례를 적용받는 거고 거기 요건에 네. 대출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또 세금과 대출은 또 별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 예. 받더라도 음. 이 세무상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뭔가 찾아보려고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렇죠. 사전에 이렇게 뭐 하실 때 미리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좋은 자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좀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비타님입니다. 비타님. 닉네임 비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재당첨 제한의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질문을 해주셨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에 따른 조합원 분양을 받은 자가 다시 조합원이 못 되거나 청약을 못 받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원주민이어도 5년 이내 다른 지역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인지 그걸 좀 해석해 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재개발 재건축 강의에서 네. 재당첨 금지하고 그다음에 전매 금지 규정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네. 부분은 사실상 세법 규정은 아니고 이제 도정법 규정입니다. 예, 도정법 규정인데 제가 왜 거기에 강의 내용에 넣냐 하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재당첨 제한이나 전매 금지 규정을 모르시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요거는 모르고 투자했다가 여기에 걸려버리면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셨으면 해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넣어드렸는데 이 비타님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재당첨 제한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분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 예전부터 그 재건축 지역에 구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원 조합원이라고 부르죠. 네. 그분이 이제 분양을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5년 안에 또 분양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렇죠.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네. 이분은 이제 의미가 이거 같아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원 조합원인데 네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규제를 가하는 거냐? 음. 아니면은 이 분양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하는 분들 있죠. 투자 네네.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제 실세 목적으로 취득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만 규제를 가하는 거냐?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재당첨 제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재당첨 제한은 모든 구역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투기 과열 지역에서만 적용을 받습니다. 네. 투기 과열 지역에서 내가 정비구역 안에서만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정비구역이 뭐 어디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지역을 말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곳에 제가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하나 받았습니다. 꼭 조합원 분양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분양 받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안에 동일 세대원이 똑같이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 분양을 또 받았다. 그럼 그 두 번째 받은 게 재당첨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분양을 못 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조합원 분양을 신청했다. 그러면 그분은 입주권을 못 받고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엄청난 피해인 거죠. 그렇죠. 난 피를 주고 샀다가 네.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네. 또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일반 분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일반 분양도 이제 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일반 분양도 당첨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당첨 제한입니다. 아무튼 조합원 자격이든 일반 분양이든 네. 두 번째 하는 것들은 그렇게 안 된다. 5년 내는.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 음. 일반 이제 민영 건설사가 네. 분양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재당첨 제한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정비 아. 구역 안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도시 택지개발 그렇죠. 분양하는 건 상관없다. 그런 건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정비 사업 내에 리모델링도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 리모델링도 정비 사업에는 들어가긴 하는데 네. 이게 재당첨 제한은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도정법상 재개발 재건축만 여기 해당이 되는 거고 네네. 리모델링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즉 주택법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 재당첨 제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일반 분양하고 그러니까 일반 분양만 있는 거라고 즉 정비 사업이 아니라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닉네임이 땡큐스님이네. 땡큐스님. 땡큐. 재당첨 제한은 같은 구역의 주택에만 적용이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분의 그 질문의 의미는 네, 아까 이제 재당첨 제한은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 아파트가 이제 지어지고 있는 어느 재개발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있겠죠. 네. 그 지역 안에서 5년 안에 또 당첨이 되면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거냐? 아니면은 서울에 내가 하나 당첨이 돼서 그 조합원 분양을 하나 받고 5년 이내에 뭐 성남 같은 투기 과열지구 있잖아요. 네. 거기서 또 당첨이 되면 거기에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냐? 서울이면 서울, 아니면 성남이면 성남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 이내에 당첨이 되면은 다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 거냐? 네. 결론은 전국에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 과열지구면은 재당첨 제한이 다 걸립니다. 투기 과열 지구는 다 걸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어떤 규제 지역을 발표를 할 때 그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을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들은 대출 규제하고 세금 규제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그렇죠, 뭐 종부세 그렇죠. 규제 이런 게 규제가 네. 걸리죠. 또 요즘엔 취득세 규제도 걸리고요. 음.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로 지정이 되면은 가장 큰 게 이 재당첨 제한하고 전매 제한입니다. 전매 제한. 그렇죠. 예, 좀 이따는 전매 제한. 음. 그래서 이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거를 더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누구냐면은 입주권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런 분들은 전매 제한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네. 또 재당첨 제한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예, 얼마 전에 그 창원의 의창구가 거기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됐는데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버렸어요. 전국의 유일한 지역이죠. 예. 옛날에 수선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솔직히 이제 양도세 규제나 종부세 규제는 적용이 안 되니까 네. 별 상관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재개발 물건 투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입주권들. 분들은 네.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에 걸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무조건 규제 지역으로 다져있는 건 아니고요. 네, 다섯 번째 질문이군요. 나그네님께서 승계 취득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시겠대요. 승계 네. 취득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교재에 승계 취득이 몇 번 이제 들어가는데 그 네. 승계 취득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이제 승계 취득은 이제 제가 강의에서 쓸 때는 그 원시 취득의 상대적 개념으로 쓴 표현인데요. 아, 네. 기존에 이제 형체가 있는 건축물이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물건들을 취득하는 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네. 승계 취득은 이제 좀 크게 유상 승계 취득과 무상 승계 취득으로 나뉘는데 유상 승계 취득은 우리가 이제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매매고요. 네. 무상 승계 취득은 이제 대가 없이 사오는 거. 네. 대표적인 게 상속과 증여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승계 취득은 그냥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고 뒷부분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신 분 같아요. 네. 구체적인 법조항까지 물어보셨거든요. 이번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예, 이 같습니다.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이라고 일단 단서를 줘왔습니다. 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6조의 2 6항 내용을 좀 설명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까지 지적하신 분 처음 봤어. 제가 질문할 때. 원래 이 내용이 문제는 네. 강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근데 네.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요. 혹시 미네르바 올빼미의 실력을 테스트하려고 질문하신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세무대리인이 아니실까 아, 그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은 이제 실무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는 내용이라서 예, 예. 제가 강의할 때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내용인데 네. 소득세법 시행령 이제 156조의 이 제 6항이 뭐냐면은 네. 일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 주택을 팔면 이제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시행령 155조 2항에 있는 규정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네네. 이분 질문 내용을 좀 답변을 드릴게요. 네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 한 채를 상속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면은 나는 부모님한테 상속을 안 받았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집 팔면 1세대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한 채가 상속이 됨으로 인해서 네. 내가 갑자기 두 채가 돼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일시적 예, 2주택자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음. 기존의 일반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기존의 일반 주택을 팔 때 이 네네. 상속받은 주택은 네.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럼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예, 겁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네, 이게 예. 시행령 155조 2항에 있는 거고 네. 지금 이제 나그네님이 질문하신 거는 네. 일반 주택 보유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예. 그러니까 여기 강의 내용하고 약간 관련돼 있죠. 네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강의니까. 네.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이제 재개발 입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렇죠. 그럼 입주권이 나한테 상속이 됐는데 네. 지금 일반 주택 가진 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 특례가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주권을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거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55조 2항의 특례를 적용 못 받습니다. 아, 이게 주택에 대해서 특례를 준 거니까, 비과세를 준 거니까, 혜택을 준 거니까. 그렇죠. 그럼 주택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니까 그럼 네. 얘도 근데 입주권도 입주권도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나가 상속을 받은 거니까. 네. 근데 입주권이 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네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입주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세금 많이 내라고 그럴 땐또 그렇죠. 주택세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기존 주택도 비과세 못 받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걸 별도의 특례를 만들어 줍니다. 아,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시행령 156조의 2, 6항에 있는 특례인데요. 아, 네네. 일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입주권을 상속받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입주권 상속 개시 당시에 입주권 상속받을 때 가지고 있던 일반 주택 네. 그걸 팔 때는 네. 입주권은 없는 걸로 봅니다. 아, 그럼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그러네요. 예. 예. 아, 이것도 긍정적인 답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예. 물어보신 거는 예. 이제 그보다 더 복잡한 내용을 이걸 물어보신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요거는 내가 네. 제가 그 나중에 블로그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만 설명돼도 이제 입주권에 대해서 비과세 여부 판단하실 때 또 크게 도움되실 것 같고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 입주권 취득 후에 3년 경과 후에 일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2년 내 전입, 그 1년 이상 거주해서 세대원 전원이란 어떤 의미냐라고 질문했거든요. 네. 이분 세무 전문가 맞네요. 네. 용어가 이제 달라.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예. 거냐면은 네. 그 강의 내용에 있는 특례 중에 일반 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주는 특례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시행령 156조의 이 사망 특례였고 네. 이제 입주권 사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못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입주권을 사는 이유가 입주권으로 이제 입주권을 사서 신축 주택으로 준공이 되면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제 입주권을 사는 건데 보통 입주권 사고 3년 안에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죠. 입주권 사고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있습니다. 막 예. 있습니다. 네. 조합이 이제 소송 중이거나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공사가 빨리 안 되니까 3년 안에 네. 준공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럼 입주권 사고 3년이 지나서 새 네.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는 네. 어떻게 이제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냐? 음. 그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신축 주택 있잖아요. 네. 신축 주택이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음. 또는 준공된 후 2년 안에 팔고 네. 그 다음에 신축 주택으로 전 세대원이 2년 안에 이사를 가서 네.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은 네. 기존 주택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시행령 156조의 사항의 특례인데요. 네네. 강의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 질문은 이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준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전 세대원이 음. 2년 안에 이사를 가라고 돼 있는데 네네. 이때 이 전 세대원의 의미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은 준공됐을 때 주민등록상 그 세대원을 말하는 거냐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네. 이제 요거는 준공되는 시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네. 준공 시점에 실질적으로 같이 사는 세대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법은 항상 실질과세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 같이 사는 세대원들 그러니까 이제 부모 배우자하고 자녀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전 세대원이 그 신축 주택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네네. 문제는 하다 보면은 세대원 중에 한두 명이 이제 같이 이사를 못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자녀가 공부를 조금 못 해가지고 네네. 지방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걔는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서 예. 통학이 안 되지. 예. 그런데 전 세대원이 그 네. 집에 들어가 살아야 비과세를 해준다는데 네네. 기존주택 비과세를 해준다는데 자녀 하나가 이제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그럼 학업상의 이유로 이제 같이 못 사는 경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전 세대원이 같이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주고요. 뭐 군대도 해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뭐 배우자가 네. 지방 발령이 나서 네. 따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죠. 예. 기러기 아빠, 기러기 예. 엄마 많죠. 그럼 취업상의 이유로 별도 세대원 중 일부가 같이 거주를 못해도 전 세대원이 같이 거주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그냥 공부하러 가는 것들도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되겠죠. 거죠. 예. 그다음에 부대에 또 이제 뭐 장기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예. 예, 알겠습니다. 아유,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셨습니다. 그걸 또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질문이고요. 리츠님이라고 하신 분의 질문이고요. 이제 좀 유사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이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사람들이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주택자는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신설됐잖아요. 네. 근데 재개발 재건축도 다주택자가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조합원 있잖아요. 네. 조합원은 과거부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원조합원이라고 그러고 네. 기존의 조합원으로부터 이제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분들을 승계조합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원조합원이든 승계조합원이든 나중에 이제 주택을 새 아파트를 취득을 하잖아요. 네. 취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주택수에 상관없이 중과를 안 합니다. 네네네. 왜 안 하냐면은 취득세 중과는 주택을 유상으로 샀을 때 돈을 주고 샀을 때 예. 또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으로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네네. 그때만 중과를 하는 거고 없던 것을 새롭게 짓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던 걸 새롭게 짓는 거를 원시취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원시취득이네요, 이거. 예. 그 원시취득은 취득세 중과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중과를 안 하는데 이제 네. 리치님이 질문하신 거는 내가 만약에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이거든요. 네. 승계조합원은 이제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지만 내긴 내잖아요. 네. 원시취득분. 그게 이제 2.8%거든요. 2.8%. 예. 예. 근데 거기다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2.96. 네.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3.16인데 네. 그 취득세 과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 취득세 과표는 승계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 있잖아요. 네네. 추가 분담금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 네. 조합원 분양가에서 네. 본인이 처음에 그 입주권을 살 때 냈던 취득가액 있잖아요. 네네. 그때 취득세를 한 번 냅니다. 그때 이제 토지분 취득세를 냈겠죠. 그렇죠. 멸실되어 있으니까 네네네. 토지분 취득세. 그거를 빼줍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입주권을 살 때 2억을 냈어요. 2억을 냈습니다. 그럼 2억에 대한 취득세를 냈겠죠. 4.6%로. 네. 그러고 나서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었습니다. 네.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었으면 4억에서 기존에 냈던 거 2억 있잖아요. 네. 2억을 뺀 나머지 2억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추가 분담금이 취득세 과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승계조합원은 네.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2억에다가 2.8%를 곱해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이거 재밌네요. 사실도 재밌고. 네. 근데 이제 두 번째 네. 질문이 뭐냐면은 네네. 이분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에 재개발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요거는 이제 승계조합원의 문제가 아니고 원조합원의 취득세 과표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지방세법 조문에 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다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유권해석이구나. 예. 네, 요거는 이제 추가 분담금이 취득세 과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추가 분담금만큼. 그럼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요?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진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네. 내가 원래 구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구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네. 조합에서 이거를 감정평가해서 네네. 거기다 비례를 곱하면 그걸 권리가라고 그러잖아요. 권리가가 한 5억이었는데 네네. 내가 조합원 분양을 뭐 4억 8천짜리 그렇죠. 그런 경우 신청했다. 많죠. 예. 그럼 추가 분담금이 없고 오히려 청산금을 돌려받잖아요. 받자. 예. 이분들은 이제 환지 규정이 적용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는 네. 정전주택이 연속된 걸로 봅니다. 정전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뀐 걸로 봐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롭게 취득한 걸로 인정을 안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를 안 합니다. 재밌네요. 근데 추가 분담금을 내버리면은 추가 분담금 낸 것만큼은 새롭게 취득한 걸로 원시 봅니다. 조합원들은 그렇죠. 원조원들 갑자기 또 추가 정식이 되는데 네. 반포주공 1단지 31평을 갖고 있으면은 네. 34평을 두 개를 받거든요. 원 플러스 원. 네. 그런 경우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인데 추가 그분도 분담 없으니까 추가 분담금이 만약에 없으면은 취득세를 안 냅니다. 두 채를 가져도 네. 야, 그거 참 재밌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다음 질문이요.
다음은 이제 워렌콩님이시네. 워렌콩님. 네. 네, 워렌콩님께서 이건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워렌콩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는 네, 네. 광명역 서밋플레이스를 이제 분양을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네네. 아파트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죠. 네. 잔금이 18년 7월이었고 둔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를 취득을 했는데 현대아파트가 19년 7월에 취득했습니다. 네. 아마 그러니까 이 서밋플레이스가 18년 7월, 네. 현대아파트가 19년 7월이니까 1년 텀을 1년 딱 띄운 텀이네요. 겁니다. 네. 일시적 이택 비과세 받으려고. 그러고 나서 이 광명역 서밋플레이스를 언제까지 팔아야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냐. 네. 이걸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일시적 이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종전주택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1년 경과 후 취득해야 되고 그렇죠. 지금 이 요건을 맞춘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주택 취득하고 몇 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냐. 이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3년이었는데 이게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조정지역의 주택은 네. 2년으로 바뀌었고요.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의 주택은 1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분은 지금 둔천동 현대아파트를 네. 19년 7월에 취득했으니까 18년 9월 14일 이후 19년 12월 17일 이전이니까 2년 안에 파시면 됩니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둔천 현대가 19년 7월에 취득했으니까 21년 7월까지 그 광명역 아파트를 처분하면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광명역 서밋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거든요. 2018년도에 살았으면은 3배 올랐. 분양가에서 그런 거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둔천 현대 비과세를 위해서 둔천 현대로 전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미사에서 공급반을 운영 중이고 본인은 전세자금 대출 미사죠. 받은 상황인데 비과세를 위해서는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되나요? 그 이분이 지금 상황이 둔천 현대 아파트가 19년 7월에 취득했으니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거잖아요. 네네. 그 둔천 현대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본인은 하남 미사에 살고 있는데 전세로. 네. 근데 그 하남 미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렇죠, 그렇죠. 전세로 얻은 아파트에서. 그리고 그 하남 미사 아파트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받았다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이분 상황이 주소를 못 옮긴다. 그러니까 주소는 거기다 두고 있어야 되는 하남 미사에다가. 네네. 그런 경우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원래 둔천 현대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사는 갈 건데 본인 이사는 갈 건데 하남 미사에서 주민등록을 빼올 수가 없다. 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네네. 근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게 항상 적용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질과세가 중요하죠. 예. 주민등록을 하남 미사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그 둔천 현대에 2년 거주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입주한 거, 거주를 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게 조금 문제죠. 예. 그럼 우선 거주를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하려면은 우선 내가 이사를 갔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쵸. 그럼 이사 갔다는 영수증이 있겠죠. 네. 그걸 이제 제출해야 되고 또 이사만 가고 내가 거기서 안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살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관리비 영수증. 관리비, 뭐 전기세, 예, 뭐 이런 것들. 전기료. 근데 네. 이제 사람이 산 거하고 안 산 거하고 전기료나 가스료, 도시가스료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내 차가 네. 내가 만약에 둔천 현대에 살려면은 차량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단지 내에다 등록해야죠. 그렇죠. 예. 그럼 등록했다는 그런 증빙. 아, 그다음에 제가 이제 교통카드를 쓰겠죠. 네. 교통카드 쓸 때 둔천 현대에 살았으면은 네. 그 근처에서 많이 쓰겠죠. 아, 이 출발점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지하철역. 같이, 체크할 수 있죠. 예.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 병원 이용 내역. 병원도 이제 그 둔천 현대 근처에서 자주 갔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제출하시면 되고 예. 여기에 그 지금 미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다는데 이 공부방하고 그러니까 공부방 운영하고 있다는 게 사업자 등록이 여기에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업장이네요, 영업장. 네. 예. 사업자 등록이 여기에 돼 있는 거하고 네. 주민등록을 꼭 여기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 등록하고 주민등록은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아마 주소가 그쪽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주소를 못 옮기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세무공무원한테 내가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주소는 못 옮겼지만 실제로 나는 그 둔천 현대에 거주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그런 증빙 자료도 아까 설명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제출하면은 과세당국에서 확인해서 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2년 거주를 둔천 현대에서 했다는 걸 인정하면은 비과세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 차곡차곡 그런 관련 서류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 실질적으로. 네. 네.
주수님입니다. 주수님 질문이고요. 다주택자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예.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신규 주택 취득 시 취득세가 2.8%냐? 취득시에서 2.8%냐? 예. 다시 이건 할게. 이제, 예. 다주택자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으로서 참여해서 신규 주택 취득 시 2.8% 맞습니까? 이건 약간 설명했던 건데 네. 우리가 그 재개발 재건축에 이제 승계조합원이나 원조합원으로 참여를 해서 네. 나중에 신규 아파트를 받잖아요. 네. 근데 내가 다주택자다. 그랬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게 아니고 2.8% 되는 게 맞느냐? 네.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물어보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원시 취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시 취득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주택이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이게 진짜 그럼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따져봐야겠지만 네. 아무튼 이런 조합,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취득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질문하고 상관없이 제가 이제 그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강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를 이제 좀 세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네. 드리면은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 규정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있고 네. 종부세 강화돼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봤을 때 좀 네. 핵심지의 주택을 두 채를 들고 가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종부세가 그렇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채를 가지고 가서 한 채가 많이 올라도 네. 지금 다주택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양도세잖아요. 네.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양도세가 이제 현재 추가가세가 10% 20%였는데 네. 20% 30%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익이 큰 사람들은 그 30% 추가가세 적용하면은 양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방세까지 네. 차익이 한 74%까지 나옵니다. 74%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과가 네. 없어지기 전까지는 네. 많이 올라도 내 네. 돈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러네요. 그 사이에 종부세는 또 엄청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채를 무한정 들고 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제 일시적 이주택으로 계속 갈아타게 하면 괜찮은데 문제는 예전에는 일시적 이주택이 3년이었고 그렇죠. 기간을 줬었죠. 네. 네. 지금은 이제 1년에다가 네. 신규 주택으로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입 요건까지 강화가 돼 버렸어요. 그럼 내가 거의 1년 몇 개월 사이에 이사를 계속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한 채만 들고 평생 가야 되는 거냐. 네네. 또 그건 못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뭘까?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멸실된 입주권을 사는 겁니다. 멸실된 입주권. 예. 네. 또는 이제 입주권을 바뀌기 전, 멸실되기 전에 입주권. 네. 근데 왜 멸실된 입주권이 더 추천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멸실되기 전에 주택 상태에서 취득해버리면은 취득세가 중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취득세죠. 네. 취득세가 중과돼요. 2주택이니까. 예전에 네. 취득세 중과 규정 없을 땐 별 부담이 없었는데 네.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멸실된 입주권을 사면은 4.6%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전에 4.6%도 비싸다고 안 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뭐 1%대, 2%대 내다가 한 4.6% 내라고 하면 엄청 비싼 거였죠. 지금 네. 이제 4.6%도 고마운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네. 뭐 8%, 12%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게 주택이 아니라 거의 토지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멸실이 됐기 때문에. 예. 예. 이건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멸실된 입주권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을 언제까지 처분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강의 때 배웠지만은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하고 네. 입주권 취득한 날로부터 입주권 취득하고 나서 입주권이 신규주택으로 준공되기 전에 기존 주택을 팔거나 네. 또는 신규주택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안에만 팔면은 네. 기존 주택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아주 길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멸실된 입주권은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종부세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 왜냐하면은 야.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맞아요. 주택이 아니구나. 주택분 재산세 부과 대상자가 그러네. 주택이 아니구나. 예. 토지잖아요. 토지네. 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도 안 나오면서 네.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이게 예. 바뀌면 나는 그 집으로 이사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기존 주택 비과세 받고 네. 그다음 새 아파트가 또 그 사이에 가치가 많이 오르겠죠.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도 보면서 네네. 그러면서 이제 가치 상승분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에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굉장히 좋은 거네요. 멸실된 입주권. 멸실되기만 기다려. 아니 미리 좀 이렇게 좀 준비해놨다가 그때 네. 계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나는 멸실된 입주권을 사고 싶은데 문제는 멸실된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비싸죠 당연히. 네, 예. 비싸죠. 예. 그러면 나는 멸실되기 전에 좀 일찍 사고 싶다. 예. 문제는 일찍 사놓으면
멸시되기 전에는 네.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종부세가 나옵니다. 네. 종부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취득세가 중과가 되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또 싫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이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은 똑같이 입주권은 나오는데 네. 입주권은 나오는데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고 종부세가 안 나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설마. 예. 저기 뭐 뚜껑? 뚜껑도 있죠. 예. 예, 뚜껑도 있고 네. 그다음 도로. 도로. 예. 예. 그렇죠. 되게 아닌 것들. 예. 음.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은 네. 상가 조합원들에게 음. 주택 입주권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요즘 그거 굉장히 이렇게 바꾸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도로나 상가나 음. 또 어떤 지역에 가보면 임야나 전답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그쵸. 경우도 입주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기 성북 1구역이나 2구역 네. 가보면은 임야나 전답도 많거든요. 거기는 어차피 이제 북악산 기슭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그런 네. 걸 사가지고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게 입주권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줍니다. 아. 간단한 그러네요.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제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도로를 하나 샀습니다. 네. 근데 도로가 아직 관리처분 인가가 안 난 상태인데 네네네. 한 2, 3년 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입주권을 바뀌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그때 입주권을 취득한 걸로 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1주택, 1입주권 특례가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혜택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그 도로가 입주권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 아파트가 되잖아요. 네. 그럼 새 아파트 이제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 받은 다음에 새 아파트를 팔겠죠. 네네. 그럼 새 아파트도 비과세 받고 장독공제를 받는데 네네. 그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기산해 주냐면은 그 도로로 취득하는 그 주택은 아파트 준공일이 취득일이 아니고요. 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취득이 됩니다. 아파트 취득이 땡겨지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주택에서 점점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도 되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원조합원들도 주택이니까 네. 종부세를 냈던 분이 네. 멸시를 하잖아요. 멸시를 했어.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종부세 그때 그 해는 안 내나요? 그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 일자 기준으로? 예. 그 기준으로. 2월 1일 전에 철거됐으면 안 네. 나오고 네. 6월 1일 이후에 철거되면 나옵니다. 아, 그럼 일단 철거돼서 준공되기 전까지는 안 내도 되는 것들이죠. 예. 한시적으로는 좀 기쁘겠네요. 한 2년 정도는. 네. 30개월 정도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볼까요? 예. 다음 질문입니다. 늘봄님 질문이고요. 이제 재개발로 202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전매 금지, 재건축도 동일한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했습니다. 예. 늘봄님 질문은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그 강의 교재에 보면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내 전매 금지 규정이 있는데요. 네. 전매 금지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중에 재개발은 원래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면 전매 금지인데 네. 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구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구역들은 음.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전매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늘봄님 질문은 재개발만 적용이 되는 거냐, 네, 재건축은 이거 재건축도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는 거냐. 네네. 재건축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재개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 재건축은 조합 결성 이후부터 전매 금지고, 그렇죠. 더 빠져. 예. 그리고 이제 재건축에 이제 전매 금지 예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재건축의 전매 금지 예외가 첫 번째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오고 나서 3년 안에 착공을 안 했을 때. 착공을 했을 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착공 전까지 이때는 전매 금지가 잠깐 풀리는 거고요. 음. 착공을 하고 나서 3년 안에 준공이 안 됐을 때. 아,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헬리오시티하고 그라시움이라고 그랬죠.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개포 1단지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은 음. 준공되는 시점까지 음. 준공되는 시점까지 전매 금지가 풀립니다. 잠깐. 그래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예.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동일하게 전매 금지의 예외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건 둘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데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모두에게 적용되는 예외 사유입니다. 네네. 예.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주택자의 조합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가 진짜 이게 전매금지 구간인데 중개 매물에 한 장씩 뜨는 게 있어요. 그렇죠. 최고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예. 보유 5년 거주 물건. 저도 이제 원베일리 그때 뭐 물건 딱 두 개 떴길래 갔더니 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나온 물건이 없으니까. 그거는. 예. 그러니까 신규 이번에 이제 평당 5,600에 이제 그 분양가 상한제 나왔잖아요. 그게 진짜 싼 거더라고요. 월등히 싼 거더라고요. 이게 일반 분양. 싼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아무튼 조합 물건이 더 비싸다는 그런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설령 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데 재건축 전매 계한 예외 규정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분의 질문은 이제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그 조합에 네. 그 당시 그 조합원들이 있죠. 그 조합원의 자격 승계가 가능하다. 네. 이게 뭔 말이냐면은 2003년 12월 30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에 그 조합원으로부터 사는 사람들 있죠. 입주권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 입주권 그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전매 금지인데 네. 이 규정이 언제 생겼냐면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합 설립된 지역들은 네. 한 번은 전매 금지 기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러니까 그 원 조합원으로부터 음. 그 승계 취득한 사람만 입주권 자격을 주는 거고 네. 이 사람이 또 다시 팔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 사람부터는 다음부터 이제 전매 금지인데 요 규정이 재건축에만 적용이 되는 거냐 재개발도 적용이 되는 거냐 네. 이 규정은 재건축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아. 왜냐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전매 금지가 풀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워낙 이제 그 전매 금지 그 기간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이제 재건축에만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2003년이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게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롭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예, 모퉁이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입주권 비과세 요건 중에 이제 관리 처분일까지 2년 이상 보유 관련 질문인데요. 2021년부터 적용되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이게 기산하는 규정이 입주권 비과세 요건에도 적용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고민을 너무 깊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하신답니다. 네. 모르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데 네.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내용 중에 네.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규정이 있거든요. 예, 예. 원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를 안 하는데 그렇죠. 이제 입주권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건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주택으로서 2년 보유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입주권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거나 또는 다른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입주권을 팔거나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모퉁이님 질문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를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2021년부터 이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보유 기간을 새롭게 카운트하는 규정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입주권 비과세에도 그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냐? 즉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다가 네. 하나를 팔았습니다. 네. 하나 팔고 나머지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얘가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입주권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입주권도 2년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존 주택 판 날로부터 또 2년을 띄워야 되는 거냐? 얘도. 네네. 예. 그걸 물어보시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이걸 안 띄워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예. 입주권 비과세 규정은 입주권 주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새롭게 기산한다는 그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권 비과세는 입주권을 비과세 주는 거고 아까 그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기간을 새롭게 하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규정의 보유 기간 기산 규정이거든요. 네네.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규정입니다. 그리고 관련 규정도 서로 따로 규정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입주권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89조 1항 4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그 규정을 적용 안 받습니다. 아무튼 모퉁이님께서 정말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걸 또 배웠네요.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백송님의 질문이고요. 강남 빌라 소유 중이고 2021년 2월입니다. 예. 2021년 2월 구역 지정이 예정되어 있는 남양주 태계원 지역 빌라 양도시 이건 04년에 취득했다고 하고요. 양도세 영향은 만일 강남 빌라를 먼저 팔면 중과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이제 백송님 사례를 먼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백송님 사례는 이제 강남에 빌라가 한 채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남양주 태계원에 빌라가 한 채가 있는데 그렇죠. 둘 중에 아마 남양주 태계원 걸 먼저 사신 것 같아요. 태계원 거를 2004년에 사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강남 빌라를 사서 소유 중인데 이 중엔 그 태계원에 있는 빌라를 먼저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네네. 이걸 물어보셨거든요. 만약에 이제 태계원이 현재 남양주 태계원은 조정 대상 지역일까요 아닐까요? 태계원이 읍인가 그렇죠? 그렇죠. 면이죠 면. 태계원 면입니다. 면이죠. 예. 면이면은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네, 잘 찍으십니다. 남양주시가 네. 이제 원래는 대부분이 조정 지역인데 일부 읍면 지역이 네. 이제 조정 지역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뭐 네네. 태계원 읍인 것 같아요. 제
네, 되게 읍이었습니다. 읍인지 예, 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조합면 네, 이런 것들이 다 누가 봐도 이제 딱 촌스러운 곳들 있잖아요. 네, 네, 촌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 촌스러운 건 아니고 네. 약간 이 도심지가 아닌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 곳.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이번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이제 만약에 담양주 태교원이 이제 구역 지정이 만약에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만약에 이분 이제 가정이 아마 그거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네네,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네. 은면 지역 있잖아요. 네네. 은면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주택 중에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3억이야. 예, 퇴계원은 은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은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 조정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또 강남에 집이 한 채 있으니까 다주택자잖아요. 네네, 이 경우에 퇴계원 주택을 먼저 팔아도 중과가 안 됩니다. 아,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은 지금 남양주에 거기 어디죠? 덕소에 있잖아요. 덕소. 덕소, 예, 덕소가 그 무슨 읍이냐면은 갑자기 이제 행정부에 생각이 안 나네요. 덕소가 무슨 읍 덕소리거든요. 네네, 근데 덕소도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만약에 지금 덕소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덕소의 주택을 팔면은 중과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다주택자들이 중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덕소가 행정부의 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남양주시 읍이기 때문에 수도권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있잖아요. 네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에 있는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도 조정 지역인 경우에 중과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있잖아요. 네, 청주 천안. 네, 근데 청주의 천안에 아파트를 내가 한 채 샀다. 근데 내가 다주택자인데 거기 둘 다 조정 지역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준시가 3억 이하 아파트를 팔면 중과가 되는 거냐? 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지역도요? 동도 안 됩니다. 동도 안 돼요? 대부분 그 뭐 비싼 아파트 몇 개 빼고는 다 안 될 텐데 3억이.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이 투자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예. 이제 잘 안 팔리죠. 아니 안 팔리고 가격이 네. 안 올라 이것보다 비싼 것만 오르고. 예.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알겠습니다. 번째 예. 이분 질문은 음, 만약에 지금 아까 이분이 태계원 빌라 하나 가지고 강남 빌라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강남 빌라를 먼저 팔면 중과가 되는 거죠. 이걸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네요. 강남은 좀 다르겠네요. 여기는 뭐 읍면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근데 강남은 조정 지역이고 완전 주정주의. 2주택이니까 투기가 중과가 해야죠. 될 것 같잖아요. 예. 이 경우에도 중과가 안 됩니다. 아, 이건 주택이 하나만 쳐주는 거구나. 예. 강남 빌라만. 아까 그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하고 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네. 그 주택 자체를 팔아도 중과를 안 하지만은 아. 다른 주택의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 빌라, 태계원 빌라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강남 빌라 팔 때 태계원 빌라가 어차피 공시가격이 3억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남 빌라 팔고 네. 중과 여부 판단할 때 주택 수에 제외돼 버리니까 강남 빌라는 네. 기본세율이 되는 거죠. 아. 비과세는 못 받겠지만은 네네.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일단은 서울 수도권 세종시. 네. 예, 서울 세종시는 정확하게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알겠습니다. 야, 도지역에 살면 여러 가지 세세 혜택이 많네요. 문제는 집값이 안 오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푸른 물결님이시고요. 인천 주안 3구역 관리 처분 후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 3월 취득했다고 하고요. 입주권 양도시 보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네, 이제 푸른 물결님 질문은 이거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입주권도 이제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규정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단기양도 중과는 적용이 됩니다. 네네. 입주권 단기양도 중과 규정이 이제 2021년 6월 1일부터 1년 안에 팔면 70%, 네. 2년 안에 팔면 60%, 네. 2년 지나야 기본세율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언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인천 중안 3구역을 관리처분 인가 후에 샀는데 입주권을 이제 샀는데 그 입주권의 보유기간이 관리처분 인가일부터냐 아니면은 구주택 취득일부터냐 이거는 만약 관리처분 인가 전에 사신 분들은 네. 구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의 보유기간을 계산해주고요.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사셨으니까 이분은 그 입주권 살 때의 잔금일 있죠. 그렇죠. 잔금일이 취득이 됩니다. 그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서 이제 2년 지나면은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아무튼 입주권 취득 잔금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추가 질문인데요. 입주권의 취득 시기가 멸실 전
후인 경우 차이점이 어때요? 전과 후의 차이점을 물어보셨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는 차이가 없고 취득세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예. 이제 입주권을 이제 우리 세법상 입주권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입주권도 멸실 전 입주권이 있고 네. 멸실 후에 취득하는 입주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양도세 측면에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아, 양도세 양도세 차이가 측면에서는 없고? 관리처분 인가만 하면 이제 무조건 입주권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취득세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음. 취득세에서는 아까 그 멸실 전에 사면 우리 주택을 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멸실 후에 취득하면은 네. 이제 토지를 취득한 거니까 네. 토지분 취득세 4.6%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취득세는 차이가 있지만은 양도세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 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B를 취득하고 이후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A를 준공 후에 B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네. 제 강의 교재에 있는데 네네. 이제 푸른별님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네. 종전 주택 보유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은 내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제일 먼저 입주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입주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B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입주권, B주택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 입주권이 나중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네. 준공이 돼가지고 그럼 B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으로 취득한 A주택이 하나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B하고 A하고 일시적 이주택을 받을 수 있는 거냐. 네네. 이게 이제 안 된다는 유권 해석과 이제 판례가 있거든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가 왜 안 되는 거냐.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보유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되잖아요. 네네. 요거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게 아니고 기존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거니까 네네. 취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적용 안 해줍니다. 아, 예. 그건 그렇게 정확히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 주안 3구역 입주권 비과세 요건이 해당되느냐? 예.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은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게 아까 제가 그 입주권 비과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입주권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주택 상태로 내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2년 보유를 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입주권 상태에서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아까 인천 주안 3구역을 사실 때 입주권을 사실 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을 사신 거는 이제 승계 입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승계 입주권은 비과세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전 주택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2년 보유하고 그리고 나서 입주권 바뀐 다음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지. 이미 입주권 밖에 있는 걸 산 사람들은 비과세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세법 공부를 하고 사야겠네요, 진짜. 야. 그렇죠. 이분은 예. 분명히 이제 아마 공부를 안 하시고 사셨는데 네네. 이 비과세 규정을 보시고 혹시 나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관리처분 인가 후에 사신 분들은 이제 비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예, 재건축 재개발 좀 구입 의사가 있거나 구매를 하셔야 될 분들은요, 이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단순히 세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정확히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일단은 뭐 푸른 물결님한테는 좀 좋은 답변부터 죄송합니다. 늘봄님이시고요. 홍실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조합원 상가 가족 4인이 공동 명의로 취득, 사업 시행 인가는 17년 8월 18일 날, 관리 처분일은 2018년 4월 4일, 멸실 및 분양 예정은 2021년 6월이라고 합니다. 위 상가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한 물건인지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예, 사놓고 취득이 가능한 물건이냐고 물어보는데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고민이 이거 같아요. 예. 상가 입주권을 지금 상가를 이제 샀죠. 네. 주택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가를 샀는데 네. 이게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인지를 아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상황이 이제 간단하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저기 대치동에 홍실 아파트 있잖아요. 좋은 아파트죠. 유명한 아파트. 청실 아파트 옆에 있는 홍실 아파트. 네. 홍실 아파트에 있는 상가 조합원의 물건을 사신 겁니다. 이분은. 상가 조합원 물건을. 예. 근데 이제 이 조합에서 상가 조합원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걸로 이제 아마 규약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샀는데 가족 4명의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범님하고 배우자분하고 자녀 2명 이렇게 4명이 공동명의로 샀고 이 홍실 아파트가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17년 8월에 났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18년 4월에 났고 이미 입주권을 받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멸실 예정일은 2021년 6월이고요. 근데 이 상가 입주권이 취득이 가능한 물건이냐? 즉 이분의 질문은 이겁니다. 네. 재건축은 아까 제가 조합 결성 이후 전매 금지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은 전매 금지죠. 조합 네. 결성이 된 지 한참 지났으니까. 음. 그런데 내가 샀다. 네. 혹시 이게 정상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물건이었느냐? 예. 즉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잘 보시면은 사업 시행 인가가 언제 났냐면 17년 8월에 났거든요. 네. 그럼 사업 시행 인가 나고 3년 안에 착공 안 하면 전매 금지가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요. 17년 지금 3월 2020년 8월이니까 예. 3년이 된 날이 2020년 8월이거든요. 예, 지났죠. 근데 착공 예정일이 언제냐면은 예. 멸실 예정일이 2021년 6월이니까 아직 착공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거의 4년 만에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때까지 착공 전까지는 전매 금지가 풀리니까 이분이 취득할 수 있었겠죠. 네네. 취득할 수 있었으니까 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입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아, 예.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상가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네. 이제 주택 입주권을 신청을 했어요. 아, 했으니까. 주택 아, 입주권 신청한 거를 주택 입주권이니까 주택 입주권이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실 입주권을 구매하기 전인 2019년 8월 10일 날 광진구 2편의 세상 미분양 분양권을 뭔 줄 알겠네요. 네. 자녀 2명의 공동 명의로 취득을 했는데 재당첨 제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이분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예. 홍실 아파트에 아니 홍실 그 상가 입주권을 취득한 거는 이제 2020년 중에 아마 취득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거 취득하기 전에 19년 8월에 음. 광진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에 미분양 분양권을 네네. 자녀 명의로 샀습니다. 자녀들 동일 세대원입니다. 네, 광진 그랜드파크겠네요. 딱 보니까. 예. 예. 네. 이것도 재개발인가요? 재건축인가요? 저거는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에요. 아, 일반 분양. 일반 분야, 일반. 그러니까 그 무슨 부지를 개발한. 예. 예. 우선 이제 일반 분양은 음.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다고 그랬죠, 아까. 네네. 근데 그거에도 상관이 없지만은 이분은 만약에 이 편한 세상이 일반 네. 분양이 아니고 재건축 지역의 뭐 분양이었다 하더라도 네네. 그래도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지금 홍실 아파트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18년 4월에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합원 분양도 이미 돼 있고요. 네. 그 조합원 분양이 돼서 동호수 추첨이 된 물건을 네. 이분이 사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이 당첨된 게 아니고 네. 그 전 조합원 있잖아요. 네네. 지금 늘범녀한테 파신 그 전 조합원이 당첨이 된 거죠. 네네. 이미 당첨이 된 거를 사신 분들은 네.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립니다. 네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늘범민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원이 당첨받은 입주권을 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그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리는데 가끔 어떤 조합에서 네. 이제 조합원 분양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형 변경을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을 다시 신청받겠다.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를 다시 받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그 평형 변경을 다시 신청해서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가 당첨이 돼버립니다. 어. 그러니까 원래 내가 처음 살 때는 재당첨 제한이 당연히 피한다고 제가 그 입주권을 샀는데 지금 그 조합에서 평형 변경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해서 관리처분 인가를 다시 받아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시 내가 재당첨 제한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때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정보였었고요. 가족 4인 명의로 취득한 홍실 아파트 준공 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분들 케이스에서는 홍실 아파트 그 입주권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입주권을 가족 4인 명의로 샀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이 홍실 아파트 입주권 사기 전에 자녀들 둘이 광진구에 있는 이편한 세상 미분양 분양권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아파트로 이제 준공되는 시점이 2021년 1월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럼 2021년 1월에 이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네. 홍실 아파트 입주권도 다른 주택의 비과세나 중과회부 판단할 때 주택수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1주택 1 입주권이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문제는 입주권을 먼저 샀거든요. 네. 먼저 샀기 때문에 지금 이 편한 세상을 네. 팔면은 네.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못 받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못 받습니다.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자녀들을 넣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네요. 홍실 아파트 입주권 살 때 자녀들 명의까지 넣어가지고 네네. 지금 자녀들 명의로 그 전에 취득했던 광진구 이편한 세상 아파트를 네네. 2년 거주하고 지금 팔 예정인데 팔아도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궁극적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 1, 2, 3번을 하신 것 같아요. 입주권을 자녀한테 증여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도정법 규정인데요. 네네. 도정법에 보면은 이제 만약에 전매 제한의 예외 기간이면은 네. 가능한데
이제 곧 착공하면 전매 제한이 다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증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여도 안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입주권을 자녀한테 증여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네. 만에 하나 이제 착공하고 3년 안에 준공이 안 되면은 그때 네네. 잠깐 전매 제한이 풀리잖아요. 네네. 그때 가능은 하겠죠, 이제. 아, 근데 이제 증여세가 많이 나오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게 진짜 재건축, 정비사업, 뭐 이런 입주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세무, 대출, 증여 이런 부분 다 걸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사전에 공부를 하고 전문가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이고, 내가 가면 길이라는 님이시고요.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내 미착공 시 전매 제한 예외, 착공 전까지 착공 전까지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지 이런 걸 질문하셨거든요. 예. 아까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의 예외가 네,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3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렇죠. 착공일까지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착공하는 날까지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이분 질문은 착공하기 전에 계약은 해놓고 네, 잔금을 착공한 뒤에 치르면은 네, 이것도 전매 제한의 예외를 인정을 해주는 거냐 네, 이걸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네네. 요건 사실상 그 세법 규정도 아니고 도정법에도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국토부 발표 자료가 있더라고요. 국토부에서는 그 지금 착공일까지 전매 제한이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착공일까지는 그 전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착공일까지 잔금까지 다 치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금을 안 치르고 계약만 해놓은 상태에서 착공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잔금일 기준이라고 잔금일. 네. 그래서 관리 처분 후에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되어도 전매가 금지되는지. 네, 요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특정 지역이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군에 어떤 재개발 조합이 있는데 거기가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 있습니다. 네네,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조합원 분양도 돼 있는데 네네, 내가 이제 그거를 지금 사는 겁니다. 네네. 그걸 이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가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예가 지금 교재에 뭐 어디로 나와 있냐면은 구리에 가 보면은 수택 2구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있죠. 예. 네, 수택 2구역. 네. 수택 2구역이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6월 19일 날 아마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됐던 것 같은데 네네. 투기 과열지구로 이제 지정이 되기 전에 거기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합원 분양까지 끝났어요. 음.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돼도 전매금지가 되는 거냐? 네. 똑같이 전매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수택 2구역 가보면 이제 매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전매금지 때문에 매물이 안 나옵니다. 아. 1세대 1주택 재주택 그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물건만 나오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택 취득해서 신규 주택이 된 경우 장특공제가 연 2%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구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이게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를 바뀌잖아요. 네네. 그럼 새 아파트를 팔게 되면은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새 아파트는 종전주택의 연속으로 봅니다. 이걸 환지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한치.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축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 주냐면은 준공일이 아니고 구주택부터 계산해 준다고 그랬죠. 구주택이 연속해 준 걸로 인정을 해 주니까. 그래서 그 구주택 취득일부터 신규 주택 취득일까지 신규 주택의 양도일까지 그 보유 기간을 계산해서 거기다 교재에 보면 연간 2%라고 돼 있는데 네네. 지금 내가 가는 길림의 이제 생각은 팔 때 1주택이면은 2%가 아니고 우리 그 1세대 1주택의 그 장독공제 있잖아요. 4 플러스 4. 네.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그걸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강의 교재의 사례는 그 사람이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사례를 만들어 놓은 거고,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케이스였다. 네. 그런 경우에는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그게 표 2의 공제율이죠. 그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좋네요. 네. 그래서 비조정 지역의 고가 주택도 9억 초과분 장특공제를 위해서는 2년 거주해야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예. 원래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2년 보유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된 곳에 이제 주택을 취득하면은 2년 거주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 질문은 네, 비조정, 비조정 지역에 이제 주택을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원래 이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죠. 거주를 안 해도 그렇죠.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고가주택이다. 네. 고가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네. 비과세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단
거기에 장특공제를 해줄 때 음. 2년 거주해야 2년 음. 거주해야 표 2의 공제율, 즉 네. 거주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그걸 해줍니다.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도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 표 2의 공제율을 받을 때 2년 거주를 꼭 해야 되는 거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건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네. 9억 초과분에 대한 그 장특공제 우대율을 적용받으려면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이 좀 더 무겁다. 그래서 아마 정부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 처분 전에 구주택, 빌라인데 그걸 취득해서 신축 주택 준공 후에 양도시 2년 거주해야지 비과세 받나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제 요 사례를 이게 교재에 있는 사례인데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2015년에 A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그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주택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쭉 진행돼서 2020년에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신축 주택으로 바뀌었겠죠. 그럼 그 신축 주택을 팔 때 이 신축 주택을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는 거냐? 네. 이 신축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겠죠. 이 주택은 이제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왜 없냐면은 지금 이 신축 주택은 관리처분 인가 전에 취득한 구주택이 연속된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연속된 걸로 보기 때문에 신축 주택의 취득일은 준공일이 아니고 구주택의 취득일입니다. 근데 구주택을 아까 제가 2015년에 취득했다고 가정했잖아요. 네. 2015년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전이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2017년 8월 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니까 이거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준공일로만 보면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아, 좋네요. 그것도. 이게 정보 좋은 걸 또 알겠습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의 경우에 2년 지나도 매도하면 몇 년 보유하든 의미가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셨거든요. 이제 이분의 의미는 질문의 네. 의미는 이제 1세대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네네. 장특공제로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장특공제를 많이 받는데 네.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들은 2년만 지나면 이제 기본세율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기본세율 적용되면은 뭐 이제 2년 지나서 팔든 3년 지나서 팔든 4년 지나서 팔든 네. 보유 기간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네네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네. 이제 비과세가 안 되더라도 이제 기본세율로 세액을 계산하면 세액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네. 중과가 안 되면 장특공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별로 이제 연간 2%씩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장특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담을 줄이려면은 뭐 오래 가지고 있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 이제 지방에 이제 그 중과가 안 되는 아까 말씀하신 3억 미만 뭐 도지역 이런 것들은 그냥 많이 갖고 있으면 갈수록 그것도 그렇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그렇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가 안 되니까 네네.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장특공제는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세가 안 올라가서 그렇지 일단은 계속 그 양도 차익분에 대해서는 공제는 받을 수 있다. 네. 네,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었고요. 야,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강의 내용에 나왔던 얘기도 있고 나오지 않았는데 개인적인 질문 하실 분들도 있거든요. 야, 이렇게 정말 디테일,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지금 이 미네랄 올빼님의 재건축 재개발 관련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이랑 강의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추가적으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한 번 하고 끝낼 강의였었는데 미네랄 올빼님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한 번 더 연장 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청 못하셨던 분들은요 이번에 신청하시면은 교재가 풀 칼라 교재입니다. 네. 두껍고요. 아마 오늘 답변 드린 것까지 제가 다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은 아마 이제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오히려 Q&A 한 거 들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다 올려드릴 테니까 순서에 관계없이. 그리고 또 순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먼저 들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꼭 드릴 말씀 하나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네. 이 재개발 재건축 강의가 양도세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제가 네. 첫 강의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래서 한 번 들으시면은 분명히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네. 두 번 들어도 쉽게 다 이해가 안 되실 거고요. 그럴 네. 때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여기에서 꼭 제가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만약에 뭐 입주권을 사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고 싶다. 그러면은 1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승계 취득 시 비과세 특례에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분들은 또 취득세 규정도 좀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자기의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배우다가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부분이 궁금하면 그 부분만 좀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영역을 좀 넓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다른 강의에는 보통 강의 끝나고 질문방을 만드는데 이번에 왜 질문방을 못 만들었냐면은 질문방을 만들다 보니까 강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본인 사례를 적어놓고 네네.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져서 제가 맞습니다. 감당을 못할 수준에 이르러 네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제 질문방을 따로 못 만들지만은 네. 그래도 꼭 본인들이 그 본인 사례나 강의 내용 중에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수시로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네. 그 비밀 댓글로 스마트 튜브 수강생이라고 이제 밝히시고 네. 질문을 올리시면은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빠르지는 못하겠지만은 답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또 한 달 정도 후에 휴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죠. 뭐. 예. 예, 이게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충분히 왜냐면 다른 질문과 같이 하니까 이게 중복이 돼서 더 이해가 더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시간을 바쁘시겠지만 제가 한번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올해 아마 세법이 올해도 좀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확실히 배워놓으시면요. 다른 세법 공부하시는 거는요. 껌 씹듯이 쉬울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다른 세법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좀 올해 부동산 의사결정하시고 이런 또 매수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실 때 먼저 구매하지 마시고 세법 다 따져보신 다음에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